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맨날 혼나기만 한다고 어떤 분이 백브리핑에서는 기업들이 혼나기만 한다고 하는데 등장하는 기업들이 잘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기업이 잘만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럼요. 또 너무 잘한다고 또 하기도 좀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고 기업은 그 본질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안기자나 저나 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지금도 오늘 저녁에 먹을 토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서로 둘이. 옛날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서로 분업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기업인이라고 하는 게 제공할 것은 노동력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잘 조합해서 뭔가 돈 되는 일을 만드는 그럼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니까 매우 고마운 조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회사라는 게 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창업이라는 게 하나도 안 어렵다. 그냥 버스에 다 태워. 그 다음에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 그들이 승객이 가자는 대로. 승객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 뭐 창업이라는 게 별거냐. 일단 모아. 네. 버스에 태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네. 컴퍼니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런 것은 확실하지만 네. 또 이런 컴퍼니 저런 컴퍼니 다양한 컴퍼니가 있으니까 저희는 또 다양한 컴퍼니들을 여러분께 스토리를 알려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원입니다. 네. 대표님은 셔츠를 어딘가에서 협찬을 받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리 몰래 색깔이 이거, 날로 화기에 화사해져. 보통 협찬이 일로 들어와서 이쪽에 입혀드리고 돈은 저희가 받는 모델이 네. 정상인데 네. 제 생각에는 인터셉트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낡은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내가 그냥 해줄게. 김수원 대표님 나오시면 보통은 뭐 이렇게 댓글에 이프로님 좋아요 뭐 이런 게 하는데 백브리핑 좋아요인데 김수원님 대표님 나오시면 네. 김수원님 좋아요 좋아요. 네. 김수원이 형 좋아요 뭐 이런 게 김수원 대표님은 평소에 이런 꼼꼼한 취재를 위해서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 그래요? 일기 쓰죠. 예, 매일 네, 일기 쓰고. 일기를 쓰신다고. 이게 저 컴퍼니 백브리핑 네. 저는 항상 그래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런 유튜브를 공짜로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3%의 수익원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뭘 하나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죠. 왜냐하면 보시는 분이 공짜로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을 맞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 비용에 맞는 어떤 적합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죠. 근데 그냥 대충 뭐 준비 안 해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준비가 조금 많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이게 대충 준비 안 해 와가지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맞아요. 네. 공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시간을 쓰시는 건데. 맞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일기를 잘 쓰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3프로TV에서 마련한 다이어리와 감사합니다. 예. 볼펜이 한 세트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즉석 중정.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할인 얘기 들어도 되겠죠? 네. 오늘 할인 얘기. 오늘 뭐 할인 다들 아시죠? 오늘 닭고기로 유명한 회사고 우리가 먹는 뭐 치킨의 거의 대부분이 그 할인해서 그 양계 농장을 통해서 키워서 공급받는 그런 치킨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하림 그룹 그 관련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공식 내용이 뭐냐면 그 하림 그룹이 그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림 지주가
그 자회사인 그 NS 쇼핑을 그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 하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일부 그 소액 주주들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조금 우리 일부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용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그 구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할인 뭐 사실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현대그룹 출입할 때 그때 현정은 회장님이 그 해마다 여름이면 그 우리 저 담당 기자들한테 그 선물로 주신 게 하림 삼계탕이거든요. 아직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뭐 맛이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이 가게에 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이니까 조금 덜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먹을만했다. 그래서 저는 뭐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이거 보시면 그럴 만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 그때 삼계탕을 잘 먹었다고 해서 뭐 오늘 뭐 이렇게 할인을 뭐 이렇게 살살 다루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하림의 익산 공장인가 그렇죠? 전북 익산 공장인가 가면 이렇게 이게 닭 이게 동상이 치킨 있네요.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림이 어떤 회사다 하는 저거 아주 거를 큰 동상인가요? 이게 사진이 그렇게 찍혔는데요. 실제로는 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닭만하게 생겼어요? 사람만해? 초등학생 키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저 사진 각도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찍다 보니까 이게 뭐 한 5, 6m 정도 돼 보이죠. 할인그룹의 그 지배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할인 지주가 있고. 김홍국 회장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3%. 그리고 한국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할인 지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 근데 이 한국인베스트는 또 올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100% 가지고 있죠. 이 올품은 그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준영이 김홍국 사장의 그 장남이거든요. 회장의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홍국 사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인 그 김준영 씨가 올품과 한국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1코, 2코 먹고 이렇게 3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20.3% 이런 지분 이제 구조로 돼 있고요. 하림 지주 밑에 이런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페노션, 우리 잘 아는 이제 페노션, 그 해운업체 페노션이 있고 여기 NS 쇼핑이 있습니다. 그 농수산물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쇼핑이 있고 뭐 선진이라고 하는 여기 회사가 있는데 그 오늘 이야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림 지주 그리고 NS 쇼핑 그리고 NS 쇼핑의 자회사로 하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요 하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양재동 그 화물터미널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온 공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요 부분만 따로 한번 떼서 볼게요. 하림 지주가 NS 쇼핑을 지배하고 있고 NS 쇼핑이 그 하림 산업을 지배를 하고 있다. 요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NS 쇼핑에도 이제 일반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림 지주와 일반 주주들이 있는데 이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NS 쇼핑 지분을 전부 하림 지주한테 주고 하림 지주의 주식으로 교환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요. 일반 주주들이 NS 쇼핑 지분을 전부 하림 지주에 주고 하림 지주가 신주를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주주들한테 하림 지주 주식을 주죠. 지난번에 배웠던 그 포괄적 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그렇죠. 그래서 교환 비율이 1대 1.4. 1대 1.4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림 지주의 주당 가치를 1로 봤을 때 NS 쇼핑의 주당 가치를 1.4로 보겠다 해서 이 NS 쇼핑 한 주의 가치를 13,533원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인 지주가 NS 쇼핑을 이제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죠. 예. 이렇게 되고 NS 쇼핑은 할인 산업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냐면 이제 NS 쇼핑은 상폐가 되겠죠, 그죠? 여기 상장사인데 네. 일반 100% 주주가 자회사가 없으니까. 되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NS 쇼핑을 물적으로 분할을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 홈쇼핑 사업 부문을 따로 떼내서 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은 그냥 NS 홀딩스다 해가지고 그 자회사 관리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투자회사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NS 쇼핑을 홈쇼핑 사업 부문을 따로 떼내서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남는 사업 부문은 자회사 관리하는 부문으로 해서 NS 홀딩스로 하니까 여기 홀딩스하고 쇼핑하고 이제 100% 지분 관계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양재동 부지 가지고 있는 하림 산업은 이렇게 홀딩스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림 산업 지분은 이렇게 홀딩스한테 보내버리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하림 지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식 교환에 의해서 이렇게 100% 지분 관계. 자 이런 그림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서 예. 중간에 있던 NS 쇼핑이 두 회사로 그냥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된 것뿐이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이렇게 분할되면서 이 하림 산업, 양재동 부지를 가지고 있는 하림 산업이 이 지주회사 NS 홀딩스의 그 자회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하림 지주하고 이 NS 홀딩스를 이걸 합병을 시켜버려요. 이거를. 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이렇게. 예,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홀딩스하고 지주하고. 네. 이렇게 합병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합병된 하림 지주가 있고 그 밑에 홈쇼핑을 하는 NS 쇼핑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하림 산업 양재동 그 화물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있는 하림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예. 예, 최종적으로는 이 하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림 지주의 직접 자회사로 이렇게 갖고 가버리는 거죠. 네. 예,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왜 이 이렇게 한 하림 거예요? 산업을 왜 하림 산업을 하림 지주의 100% 자회사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일부 소액 주주들이 이러한 그 구조 때문에 지금 저 부글부글 뽀글뽀글 끓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 부지라고 하는 게 예. 이게 그 강남에 남은 그 마지막 노른자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야. 굉장히 첫 보기에도 굉장히 넓게 보이죠. 요게 예.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 네, 양자이시 예. 아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양재대로 양재대로 강남 순환도로 예. 이쪽이니까 위치가 아주 좋고 땅도 이제 굉장히 그 넓은 부지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 그 진로그룹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그 진로그룹 계열사인 그 진로종합유통이 예. 89년부터 그 화물 터미널로 사용하던 땅인데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오고 진로그룹이 휘청하면서 예. 그 이 땅을 그냥 경매로 내놓는 겁니다. 위치가 끝내주네요. 위치는 굉장히 좋죠. 예? 예, 양재 IC 굉장히, 바로 옆에 예. 포스트코, 뭐 현대기아차, 네, 그렇습니다. AP센터.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로그룹이 그 외환 위기 때 휘청하면서 이걸 이제 경매로 내놓는데 네. 2004년도에 그 파이시티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어요. 이 파이시티가 이거를 삽니다. 네. 이걸 사가지고 그 복합 유통 단지로 만들겠다 해서 예. 그 복합 유통 단지 그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 6층, 지상 35층에
뭐 백화점, 뭐 쇼핑몰,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물류 시설 이런 걸 이제 갖다 넣는 35층짜리. 그 당시로서는 뭐 35층이면 굉장히 뭐 큰 프로젝트죠. 그래서 총 사업 자금을 한 2조 4천억 정도 집어넣겠다는 그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땅을 그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네. 물류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각종 상업시설, 뭐 백화점, 뭐 쇼핑몰, 뭐 할인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규모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생내기용으로 약간의 물류시설 이런 쪽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고 이 파이시티의 대표가 결심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처음에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뭐 쇼핑몰, 뭐 상업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그게 맨입이 안 됩니다. 뭔가 가방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과 박스에도 좀 준비를 하고. 그걸 내가 007 내 가방에도.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용도가 뭐든 그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아, 마음대로 안 되죠. 처음에 이제 땅을 받을 때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 내야 되죠. 그래서 예. 서울시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물류단지로 이렇게 물류단지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 막상 땅을 이제 낙찰받고 나서는 이걸 상업시설을 많이 넣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물류시설은 큰 돈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상업시설을 넣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과 박스와 007 가방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네. 예, 거기에 이제 꽉꽉 채워 넣죠. 꽉꽉 네. 채워 넣어 가지고 사과를.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제철. 서울시에도 가고 제철 사과. 그때 이제 누구를 잡냐면 그 MB 이제 그 당시에 그 MB가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하고 그 뒤에 약간의 공백기를 정치인으로 공백기를 거쳤다가 예. 2008년인가 이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MB의 그 최측 측근 중에 최모 씨라고 그 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최모 씨가 그 MB의 그 거의 그 측근 그 실세로 네. 불리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산업자원부에도 차관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이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터미널에도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화물터미널에 당연히 화물터미널이라고 해서 뭐 화물차 거기 뭐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물을 예. 볼 수 있는 공간이 예.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지 내에 이 물류 시설을 관리하는 보조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년도에 오피스텔 3개동 건설 허가를 받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이 물류시설 보조사무소다 그거죠. 35층짜리 오피스텔 3개. 3개가 이 물류시설의 보조사무소야. 이런 식으로. 이게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모 씨 또 뭐 박모 차관 또 네. 서울시 이제 공무원들 그 저 저가 매수 가능한 일부 그 인허가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액 매수 가능한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도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35층짜리 오피스텔 뭐 3개동 예. 그다음에 각종 뭐 백화점 상업시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기로 하고 2009년도에 이제 최종 건축 승인을 받죠. 서울시로부터. 예, 서울시로부터 최종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그 당시에 MB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MB의 뭐 최측근이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이제 다니니까 그때 이제 최모 씨가 8억 원을 받죠. 뇌물 8억 원을 8억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8억 원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그렇게 또 그 본인이 이제 밝힙니다. 예. 뭐 이 정치적인 이야기 네, 그 네. 좀 제안을 하고요.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해냈던 그 사과를 사과를 이제 지인의 대선 자금에 썼다고 쾌척을 주장했다. 하는 예. 아름다운 프렌드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 자금은 좀 네. 잘 안 건드리는 어차피 네. 그 대선 자금을 쓰신 분이 프레지던트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닦아 썼어도 네. 무조건 이거는 대선 자금, 네. 대선 자금 중에서도 여론조사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니 이제
그 쓰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그 수사를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던 그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이게 터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니까 이게 2009년도에 최종 건축 허가가 났는데 그때 시공사가 두 군데였어요. 성우종합건설하고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차 판매. 대우차 판매가 건설 부문이 있었거든요. 둘 다 마시간. 네. 이제 이 두 회사가 2010년도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그때 그냥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게 되고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다가 또 이제 이게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워낙에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단에서 뭐 얘는 양먹여도 소용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법정 관리를 한번 보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공사 자체가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이제 법정 관리 가버리고 2011년도에 이 시행사인 파이시티도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그 상환을 못 해가지고 이 파이시티 이놈들도 결국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행사 시공사가 다 이제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두 군데 다 삐떡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PF 대출 해줬을 때 돈 대준 다 은행들이. 돈 대준 은행들이 다 땅하고 다 담보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코 건설을 좀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한번 해봐라. 제대로 한번 지어볼래 해서 포스코 건설이 이제 또 뛰어듭니다. 2012년도에 포스코 건설로 시공사를 바꿔가지고 이걸 뛰어드는데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이게 워낙에 이 사업 자체가 덩어리가 큰 사업이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갑자기 뭐 첨단 물류 단지로 한다고 했다가 뭐 상업 시설 그러고 무슨 물류 시설에 뭐 보조 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피스텔 35층짜리 세개동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 인허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질질질질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어떤 뇌물이 오고 간 그런 흔적들이 많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게 비리가 빵 터지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같은 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업의 건축 허가가 취소돼 버려요. 이 이제 그 양재동 개발 사업의 이 프로젝트가 이제 나가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역대 그 최악의 단군 이래 최악의 그 로비 사업으로 그 당시에 단군 이래 최악의 로비 사업으로 지금 평가받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데 2014년도에 결국은 파이시티도 법정 관리 갔다가 완전히 파산돼서 거기는 정리돼 버리죠. 그래서 그때 충격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직도 양재동 그 화물터미널을 파이시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기사들 보면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 괄호 열고 파이시티 괄호 닫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게 워낙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충격을 줬는데 시행사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땅을 계속 놀릴 수는 없으니까 2015년부터 이 땅에 대한 이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림 그룹이 이제 딱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뭐 공매를 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 비딩에서 유찰이 됩니다. 계속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처음에 2015년도에 1차 그 입찰을 할 때 이 채권단에서 최저 입찰가로 정해놓은 게 1조입니다. 9,500억 정도 1조를 최저 입찰가로 정해놓은데 7, 8번에서 계속해서 이게 유찰이 됩니다. 1조가 안 나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공매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500억까지 떨어져요. 근데 공시지가가 6천억이었습니다 그때. 공시지가 6천억짜리인데 이게 4,500억까지 떨어졌는데 야 이거 공매해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때 이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때 하림이 이제 이 4,500억에 이제 하겠다 해서 이게 하림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그 하림그룹이 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4,500억에. 그런데 그 이 하림그룹이 이 4,500억에 이 땅을 샀는데 여기도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림그룹은 그 이 땅을 처음부터 좀 상업
그 시설을 많이 좀 집어넣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외형적으로는 첨단 물류 단지, 첨단 물류 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그랬지만 이 첨단 물류 단지로 하면서 동시에 백화점 할인점, 네. 할인몰, 뭐 각종 뭐 쇼핑몰, 네. 또 오피스텔, 그 파이시티가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상업 유통 시설을 좀 많이 집어넣겠다. 예. 물론 물류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 양재동하고 그 우면동 일대를 주변을. 이걸 그 R&D 중심의 연구개발 중심 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죠. 이쪽을 그쪽에 보면 뭐 LG전자 있습니다. 그 네, 연구센터도 있고. 연구개발 단지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고 뭐 마곡에도 있지만 양재동에도 어마무시하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R&D 그 중심 그 개발 지구로 서울시 생각은 그쪽으로 꽂혀 있었는데 하림은 그거보다는 그 첨단 물류 시설하고 예. 여러 가지 뭐 호텔, 뭐 쇼핑몰, 유통 뭐 예. 이런 걸 이제 이 짬뽕 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자꾸 하림의 개발 계획을 이렇게 이제 빠꾸를 놓는 겁니다. 네, 갖고 가 그러면서 이제 자꾸 빠꾸를 놓는데 네. 이게 그 와중에 또 국토부에서는 또 이 그 화물터미널 부지를 그 첨단 물류 단지 뭐 시범 지구로 또 지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 나서서 뭐 첨단 물류 단지 시범 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하니까 하림은 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제 R&D 중심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용적률도 400%까지밖에 안 준다 그러고 하림에서는 이거 800%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림의 계획은 지하 7층에 지상 70층짜리. 이야. 지하 7층, 지상 70층짜리를 하면서 용적률을 800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연구 그 개발 중심 단지 하면서 용적률 400으로 가니까 하림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삐걱삐걱대고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림이 이제 작년에 2016년도에 땅 사고 나서 계속해서 만 4년 이상 계속해서 저 땅을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서울시에서 그 민간 사업자의 그 부지 개발을 좀 부당하게 막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서울시하고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네. 서울시하고 맞짱을 뜨면서 네. 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보고 이게 뭐 약간 공익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업자의 그 감사 청구도 수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올해 8월 말인가 9월 초에 감사 결과가 나와요. 예. 서울시에 뭔가 좀 잘못이 있다. 절차적 잘못이 있다. 이 인허가를 다루는 과정에서 네. 서울시가 정책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다. 예. 시정해라.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림이 완전히 이제 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양재동 그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예. 그러면서 뭐 예비 투자 사업자들 막 이렇게 알아보고 예. 뭐 예비 투자 의향서 같은 것도 이제 받고 예. 이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참여자 수요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양재동 그 화물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게 이런 역사를 가진 건데 그러면 왜 지금 그 NS 쇼핑의 그 일부 주주들이 이제 뽀글뽀글 끓고 있냐면 뻐글뻐글. 2016년도에 네. NS 쇼핑 2016년도에 그때 이 땅을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던 그 주체는 하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때는 회사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예. 하여튼 쇼핑이 가지고 있던 NS 쇼핑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 NS 쇼핑의 그렇죠. 자회사가.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 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하.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지금의 그 하림산업. 예. 그래서 하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NS 쇼핑에 이제 100% 자회사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4,500억 원을 NS 쇼핑이 전부 다 됩니다. 이걸. 야. NS 쇼핑이 뭐 NS가 4,500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때 그 회사채를 1,800억을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사채를 처음으로 찍어요. NS가 1-1, 1-2, 1-3 해가지고 500억, 800억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이 그 세 개의 트렌치로 해서 그 회사채를 1,800억 찍습니다. NS 쇼핑은 상장사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NS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금 이걸 다 딸딸딸 끌고 모아가지고 이 하림 산업이 그 4,500억 유상증자할 때 예.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주주가 자기뿐이야 NS 예, 100% 지분이니까 그러니까 주주 배정 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가 NS 하나뿐이니까 4,500억 주주 배정 증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4,500억 전부 다 NS가 다 네. 책임지고 그걸 돈을 이제 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2010년도에 돈을 넣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이제 사업 계획 갈등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S 쇼핑 입장에서는 계속 해마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되는 거죠. 그 계속해서 이제 이 하림 산업이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지급 보증, 예. 지급 보증도 이제 계속해서 쓰게 되고 완전 점주 역할을 제대로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NS 쇼핑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그룹의 자금줄이었어요. 그룹의 자금줄, ATM. 그룹의 ATM, 그룹의 이제 ATM 또는 그룹의 자금줄, 네. 그룹의 이제 현금 창고로 이제 불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림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만 이 NS 쇼핑이 넣어준 그 규모가 한 7천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재동 부지 이거 매입하고 사업하는데도 엄청나게 이제 돈을 넣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채 1,800억 네. 넣고 그다음에 그 유증 4,500억 할 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도 이제 다 집어넣고 또 뭐 하림 산업에 이제 은행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 보증도 한 2천억 정도 예. 그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하림 산업이 그 식품 산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전북 익산에 가면 그 하림 푸드 프로젝트라고 예. 그 하림 그 김홍국 그 회장이 하림 그룹을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전북 익산에 한 5천억 이상 그 투자 계획을 가지고 그 하림 그 종합 뭐 식품 컴플렉스인가 그거를 그 조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NS 쇼핑이 돈을 무진장 많이 그 갖다 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300억 유상증자, 300억 유상증자 또 여기 이 하림 산업 내에 이제 식품 그 사업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림 산업이 또 은행 대출 받을 때 뭐 또 은행 대출 뭐 보증 같은 거 써주고 뭐 한 300억, 500억 해서 유상증자만 한 200억 이상 들어가고 그 은행 대출 받을 때 자금 보충 약정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의 그 차입 주체만 하림 산업이고 실제로는 이 차입에 대해서 그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은행 너희들이 원하면 나중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뭐 약정까지도 해주게 되죠. 그 나중에 이제 원래는 하림 식품이 별도 회사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돈을 NS 쇼핑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하림 산업으로 가가지고 하림 식품으로 돈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하림 산업이 또 하림 식품을 갖다가 그냥 흡수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냥 한 회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림 산업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식품 그 사업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림 그러니까 NS 쇼핑의 그 실적은 계속 망가지죠. 왜냐하면 양재동 부지 땅값이 계속 그렇겠네. 오르니까 세금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림 산업 세금을 내는 건 하림 산업인데 네. 하림 산업이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계속 세금 내야 되니까 그 세금 내야 되는 돈 뭐 각종 유상증자나 대여 형태로 이제 다 줘야 되죠. 하림 산업 실적이 망가지면 100% 자회사니까 고스란히 NS 쇼핑의 그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NS 쇼핑이 이제 계속 뭐 단기 손실 내고 예. 그 다음에
원래 홈쇼핑은 원래 뭐 현금 장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지만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돈을 그렇죠. 벌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인데 안정적인 사업이면 크게 성장성은 없으나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자회사들 뒷바라지하고 자회사들이 이게 등골 브레이커들이니까 얘들 이제 이거 케어하고 관리해주고 돈 대주고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네. 하다 보니까 뭐 NS쇼핑도 자기네 주주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뭐 배당 챙겨줄 여력도 안 되고 실적은 실적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여기가 상장사인데 실적 안 좋지 배당 줄 가능성도 없지 그 다음에 차입금이 뭐 해마다 뭐 차입금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네. 2017년도에 그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80%인 회사가 지금 2020년도에 한 18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차입금이 계속해서 늘지 부채 비율 올라가지 실적 손익계산서 안 좋지 그러니까 배당 가능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제가 지금 주가를 잠깐 보니까 NS쇼핑 옛날에 2015년에는 막 26,000원 이랬는데 작년 2019년 2020년에는 3,000원대까지 예. 떨어졌네.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하림그룹의 두산중공업과 같은 거죠. 예. 그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 내에서 동생들 네. 때문에 네. 그 등골 휘었듯이 여기도 이제 하림그룹의 두중이 하림그룹의 두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회사 먹여 살리느라고 예. 어, 뭐 자회사들 고생한 뭐 거네요.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뭐 저 자회사 뒷바라지에 뭐 끝이 없다. 네. 자회사 수혈에 허리 휘는 뭐 NS 쇼핑 뭐 이런 이제 식의 뭐 이야기들 기사들이 이제 네.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그 인허가 그 양재동 개발 그 인허가 상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거 시정해라 그러면서 나오니까. 뭔가 그 전보다는 좀 더 아하. 잘 될 것 같은 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이 시점에 갑자기 하림 지주가 NS 쇼핑을 100% 완전 자회사 하겠다. 아하. 그래서 100% 완전 자회사 하나보다 했는데 하림 쇼핑을 분할 딱 시켜가지고 네. 이게 투자 부문하고 사업 부문으로 물적 분할을 시켜서 예. 지주가 투자 부문을 갖고 가면서 이 투자 부문에 하림 산업이 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합병시켜 버리니까 하림 산업이 NS 쇼핑의 자회사였던 하림 산업이 하림 지주의 자회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러네. 지주 밑에 동등한 자회사가 돼 버린 거야. 지주 밑에 NS 쇼핑이 있고 비상장사인 NS 쇼핑이 있고 비상장사인 하림 산업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지주사 밑에 이렇게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NS 쇼핑의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옛날부터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돈 대주고 4,500억 그 땅 매입 자금 전부 다 NS 쇼핑이 다 되고 하림 산업에 또 그 익산에 뭐 식품 개발 프로젝트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계속해서 유상증자로 돈 밀어주고 그래서 나도 몸이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고 주가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주주들이 그 동안에 좀 인내하고 감내하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 뜰 날 오겠지 사노라면 그러고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네, 네. 예? 그 쓴 소주 한 잔에 이렇게 쓰리는 속을 달래고 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주식의 포괄적 무슨 교환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분할을 해가지고 하림 산업을 지주가 가지고 간대. 그러니까 물론 NS 쇼핑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림 지주의 주식과 교환을 하니까 할인 주주가 됐죠.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NS 쇼핑 하림 주주였으면. 지주의 이제 주주가 되니까 네. 하림 지주가 하림 산업을 통해서 양재동 부지를 잘 개발해서 거기서 어떤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면 나도 이제 하림 지주가 됐으니까 나한테도 이제 떡고물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예. 그런데 NS 쇼핑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나눠 가지게 된 거지. 이제 기존의 하림 지주의 그 주주들하고 네. 나눠 가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김원국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기존의 하림 지주의 주주들하고 이 그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수익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 그냥 하면 그냥 바로 100% 자회사니까 개발해서 개발 수익이 나면 NS 쇼핑이 그냥 그거를 쪽쪽쪽쪽 다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아하. 그 분할로 인해서 이제 NS 쇼핑 주주들이 하림 지주의 주주 중에 일부가 된 거지. 그러네요. NS 쇼핑 여기 주주였다가 그 하림 지주의 이제 주주 중에 일부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NS 쇼핑이 할 때보다는 뭔가 이제 갖고 가는 수익이 좀 덜하다. 지주 주주들하고 같이 그게 싫으면 NS 쇼핑을 지주사와 쇼핑 회사로 분할할 때 분할하고 이거를 지주사와 합병할 때 이 주주들이 반대를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주총이 남아 있죠. 어떤 아직 주총이 그 주총 남아있어요? 분할 주총. 분할 주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합병된 게 아니고 이제 합병 지금은 계획을 발표한 거죠. 계획이 이제 저 이사회에서 주식 포괄적 교환. 근데 이게 할인 지주의 지분율이 좀 높아요. NS 쇼핑에 대한 지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뭐 소액 주주들이 사실은 거의 뭐 그 모래알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뭉치지는 못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뭐라고 매수 하죠? 청구. 내 주식 사가게. 네, 매수 청구가 있죠. 주식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가 있습니다. 그 주식 매수 청구해봐야 아까 1대 1.4의 비율이니까 네. 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죠? 뭐 만 몇천 원이죠. 만 몇천 원.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만 몇천 원이에요. 아까 보신 그 것처럼. 하림 지주 입장에서는 하림 지주의 자회사인 NS 쇼핑이 그동안 양재동 부지를 키우느라고 적자 감내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죠. 이제 뒷바라지를 쭉 했죠. 뒷바라지를 쭉 하다가 이제 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되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샥 가져온 거네요. 일종의. 고생했어. 낼름 그러면서. 회장님 회사가 어. 낼름. 낼름 가져온 셈이네. 근데 이제 뭐 또 일부 시각은 어. 그 NS 쇼핑이 이제 만약에 저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예. NS 쇼핑이 저 개발 사업을 감당하기는 좀 부족하니 그 그룹에서 말하자면 지주에서 네. 이제 지주도 옛날 지주가 아니다. 페노션 돈 짱짱하게 벌고 있고 페노션 뭐 돈 끌고 모으고 있고 하니까 그룹에서 직접 지주에서 직접 가져가 가지고 이걸 지주에서 좀 만지는 게 이걸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진했으니까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NS 쇼핑 주주들도 예.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림 지주의 지분 교환으로 인해서 하림 지주의 주주가 되니 그 NS 쇼핑이 가지고 이렇게 조물딱 하는 것보다는 지주에서 직접 네. 주물떡 하는 게 이게 개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일부 네. 그 일부 시각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올해 4월달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림그룹 자금줄 된 NS 쇼핑의 속사정. 이게 올해 4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 NS 쇼핑의 정통한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명분 아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실질적인 전권은 하림 지주가 쥐고 있다며 언제 그룹의 자회사 사업, 그러니까 하림 산업의 사업을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야, 이게 저때부터 4월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S 쇼핑 안에서는 우리가 이거 양재동 이 사업 지금까지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넣고 우리가 희생해 왔고 뒷바라지
지금까지 해왔고 아하. 직원들은 뭐 야 회사 실적도 안 좋고 한데 뭐 직원들이 뭐 연봉이나 뭐 짱짱하게 받았겠어요? 맨날 뭐 실적 안 좋은 회사 그래가지고 실적 안 좋은 원인은 따로 있지만 홈쇼핑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자회사들 연결하니까 실적이 안 좋고 했는데 그 때문에 뭐 직원들 연봉도 뭐 다른 홈쇼핑에 비해서는 짜게 줬을 거고 네. 뭐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희생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벌써 이 4월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룹이 언제 자회사 사업을 뺏어갈지 모른다는 그 위기의식이 일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소액 주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예. 것도 있고 또 그래도 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네. 지주가 갖고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각도 의견도 있는데 있고. 그나마 오늘 주가가 NS 쇼핑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둘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할인 지수도 많이 예. 올랐고 오늘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결정은 언제 났던 겁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건. 이거는 지난주에 공시가 됐죠. 지난주 주말에. 네, 지난주 뭐 주말쯤에 공시가 난 예,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그래서 결과가 이제 주가로 나왔는데 지난주 주말은 아니고 아마 지난주 하여튼 지난주 중이었는데 예. 지난주 거의 주말에 가깝게 공시가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질 예. 거다. 예. 월요일 날 장 열리고 나면 그런 이제 좀 예측들이 있었는데 떨어지든지 아니면 좀 부진하든지 네.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두 회사가 막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그러면 이걸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지주와 NS 쇼핑의 윈윈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구조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구조는 알지만 아이 그래 뭐 지주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 홈쇼핑 주주들은 또 이제 지분을 지주 지분으로 갈아타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홈쇼핑은 거지. 그동안 알턴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땅을 그렇게 샀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 계속 네. 금융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런 그 양재동 개발 사업은 금융이죠. 네. 계속 금융을 해야 되는데 그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게 계속 NS에서 계속 그 금융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밑에 100% 자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NS 입장에서 그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망가졌는데 지금 또 뭐 이렇게 뭐 PF 여러 가지 뭐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뭔가 뺏기는 느낌이 분명히 들죠. 그러네. 만약에 NS 쇼핑의 주주들 중에서 양재동 이 개발 사업의 좀 미래를 보고 예. 여기에 그냥 계속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하고 감내하고 있었던 주주들이 있다면 그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 터지는 일이 되겠죠. 그런 주주들은 NS 이제 쇼핑몰 회사가 될 NS 홈쇼핑 분할되기 전에 내 주식 사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S 쇼핑 분할 되기 전에 분할할 때 그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예. 사가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거 뭐 별로 왜냐하면 그냥 지금 교환을 두 할 회사 수도 다 있고. 상장사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 대 상장사의 이제 주식 포괄적 주식 교환은 그 시가에 의해서 하잖아요. 할인 지주와 네. NS 쇼핑. 네, 예. 할인 지주하고 NS 쇼핑이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 두 회사 다 지금 현재 상장사기 때문에 예. 두 회사 다 최근 한 달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 한 달의 주가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NS 쇼핑이.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 교환 비율 자체가 양재동 개발 사업의 가치가 여기에 제대로 그 반영이 안 되어 되었다. 있다. 고 보는 주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8월 달 9월 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개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그 뒤에 서울시의 반응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뭐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일 뿐 본질적인 사업 인허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하림의 개발 계획이 옳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국토부하고 의견 조율도 안 된다든지 뭔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자꾸 리젝트.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하라.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 거지. 할인하는 대로 용적률 800%에 지하 7층, 지상 70층짜리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줘. 이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꺾이다가 예. 또 이제 이렇게 조금 또 이제 또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양재동 개발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하림지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주주들은 양재동 개발 사업의 가치가 지금 NS 쇼핑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교환 비율이 정해졌다는 거죠.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주식 교환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주식 교환되는 건 좋다. 그런데 양재동 개발 사업의 가치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다. 그런 이제 의견인 거죠.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죠. 옛날에 삼성물산이랑 에버랜드랑 합병해서 에버랜드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모직 물산하고 모직. 근데 제일 모직이었는데 그건 사실상 에버랜드죠. 그렇죠. 합쳤으니까. 삼성이 그때도 참 머리 잘 썼다고 볼 수 있는 게 회사 이름. 에버랜드랑 삼성물산이랑 합쳤는데 뭔가 꼼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라는 세간의 그 의혹이 있을까봐 에버랜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잠깐 바꿔요. 바꾸고 난 다음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랑 붙여버리니까 야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랑 뭐 이때 그러면 그때는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랑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뭔가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에버랜드랑 삼성물산이랑 합친 겁니다. 합칠 때도 합치는 그 자체야 뭐 이제 상장사 주가 이제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이거 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하필 타이밍이 삼성물산은 주가가 한참 이렇게 꼬라박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에버랜드는 뭐 막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에 땅 하니까 그게 문제가 그렇죠. 있었던 네. 거죠. 그때는 삼성물산에서 피합병법인이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국민연금도 찬성하고 뭐 다 그랬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NS 쇼핑이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NS 쇼핑이요? 네, 주주들이. NS 쇼핑 주주들이 네. 반대할 수 있죠. 이사회에서. 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아니면 분할 같은 경우는 네. 그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서 의견 피력이 가능하죠. 주총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네. 소액 주주들 현재 지분율 자체가 약하고 소액 주주들이 이런 건에 있어서 그렇게 뭉쳐가지고 딱 그 단일된 의견을 보이지 쉽지는 않을 않잖아요. 것이다. 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소액주주들한테 분리해도 뭉쳐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은 말 그대로 소액으로 나눠져 있고 원래 기관이나 소액 대주주는 주주들은 뭉쳐 있으니까 원래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소액주주들은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그렇게 기업 경영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가 오르고 배당 좀 잘 주고 그것만 들여다보지 뭐 이렇게 분할이나 뭐 합병 자체가 이상하게 돼도 주가가 오르네?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가 오르는데 뭐 그럼 됐지 뭐 그런. 근데 NS 쇼핑 주주들은 그러면 NS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내 거 주식을 팔고 네. 하림지주 주식을 사거나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아니면 하림지주 주식도 받고 NS 쇼핑 주식도 받게 되면 나중에 분할되고 나서 이 주식 팔아서 다시 하림지주 주식 사면 결국은 그거를 그 가치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그 뭐 하림 산업이 갖고 있던 양재동 땅의 가치를 하림 지주가 직접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주식을 교환을 하기 때문에 네. NS 쇼핑의 주주들이 그 NS 쇼핑 주식을 하림 지주에 다 주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림 지주는 자기네 신주를 발행해서 NS 주주들한테 주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서 하림 주주들은 NS 주주들은 하림 지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그 가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할인 지주랑 공동 소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하림 산업이라고 하는 양재동 개발 사업하는 회사를 지금 바로 100% 지분을 NS가 직접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스킴대로 하게 되면 이 하림 산업이 하림 지주의 자회사로 가버리게 되고 NS 쇼핑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회사 자체가 알겠습니다. 별개 회사로 지분 관계가 정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지분 관계 전혀 없던 회사로. 하림지주 외 그 관계자들 지분율이 61%가 넘네.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NS 뭐 쇼핑의 주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좀 나오더라도 안 통과될 가능성이 지분 크지 60% 정도 되면 우리가 뭐 주총 특별 결의라고 해도 주총 특별 결의라고 해도 뭐 66.6%인데 예. 근데 뭐 그냥 결정하는 거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네. 그 김은국 회장이 나폴레옹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모자 불가능은 산 거. 없다. 옛날에 진짜 대단한 우리 안승찬 프로가 옛날에 기사 쓴 것도 있어요. 김원국 회장이 나폴레옹이 마렌고 뭐 무슨 전투에서 썼던 네. 이 모자를 26억에 샀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했잖아요. 직접 금구 회장하고 저거 취재한다고. 왜 사셨냐고? 왜 사셨냐고. 왜냐하면 그때 누가 샀는지가 불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찌라시 같은데 막 얘기가 김은국 회장이 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왜 사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폴레옹 너무 존경한다면서 진짜 특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모자가 26억짜리 나폴레옹 모자예요. 네. 네. 이 전투에서 썼던 모자. 뭐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싼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괜히 아파트 나중에 있어봐야 종부세만 나오고. 당 농가 목 비틀어서 나폴레옹 모자 샀냐 이런 욕도 들었어요. 김원국 회장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참 주주의 권리를 서로 정당하게 행사한 결과로 봐야 되는지. 좋지는 않죠. 네. 이런 게 그 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서 우리 저 일반 주주들이 뭔가 찜찜해지는 그런 네. 그 사례들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나폴레옹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 나폴레옹? 어. 나중에 뭘 어떻게 죽었지 뭐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됐다는 끝이 별로 안 거지? 좋았던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많이 글로벌 됐네요. 모니터 김수헌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주. 예. 네. 시간이 없네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